이번 시간에는 영유아 보육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은 1991년에 제정되어서 시행된 것이 됐는데 영유아 보육, 요즘 뭐 많은 사회적 문제로서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을 살펴보시면 영유아라고 하는 것은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영유아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동수당 그러면 6세 미만, 71개월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10만 원씩을 이렇게 제공하는 아동수당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영유아의 범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말한다. 다 좋고. 다음에 보육 이념을 보시면 보육 이념의 보육은 바로 보육이란 영유아를 말하자면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이런 활동을 보육이라고 하는데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된다. 그래서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제공되고 있고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원칙이 나와 있고 이념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둘째 줄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해서 무차별 평등의 원칙. 그래서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 무차별 평등의 원칙, 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원칙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보육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자, 우리가 위원회 중에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 또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또 여기 나와 있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데 비해 이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자, 거기 보면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차별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는 거기 보면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시면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시도, 시군구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해서 이 보육정책위원회는 중앙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시도, 시군구에 있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영유아에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양자 모두 기속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나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중앙, 그리고 시도와 시군구의 지방 보육정책위원회,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태조사는 어느 거나 3년을 원칙으로 한다는 걸 알아주시면서 특히 5년짜리가 있다고 그랬지요. 아동 종합실태조사는 5년이라는 것을 그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또 그러면 또 실태조사 중에 건강 증진, 왜냐하면 건강 증진에 관한 실태조사 역시 5년이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어린이집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우리가 한 번쯤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자,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법률상 차례와는 좀 차이를 두고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다음에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 이 세 개 여러분들 같이 묶어주시고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협동 어린이집 두 개 같이 묶어주시고,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 자, 이렇게 7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수가 21명 이상입니다. 그에 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수가 11명 이상입니다. 그에 비해서 가정 어린이집은 5명에서 20명으로 되어 있고, 직장 어린이집은 5명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영유아 수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좀 차례를 바꿔봤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어린이집은 21명 이상이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협동 어린이집은 11명 이상이고,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은 5명 이상 20명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은 5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에서 좀 더 우리가 차이를 볼 것이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그 박스를 보실까요? 직장 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맞지요.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역시 직장 어린이집에 포함을 시킵니다. 또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역시 직장 어린이집의 범위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가 나와 있죠.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서 보시면 거기는 1항을 중요 표시하셔야 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이제 우선 설치 지역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 그래서 취약지역에 우선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다시 말해서 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취약지역과 산업단지 지역에 어린이집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될 지역은 도시나 농어촌의 취약지역, 그리고 산업단지가 밀집된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거기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직장 어린이집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직장 어린이집 나와 있죠. 직장 어린이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 의무는 아니지만 직장 어린이집은 대통령령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 상시 여성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두어야 합니다. 물론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주끼리 공동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 상시 여성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두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 봐주시고, 다음에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적에는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자,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 비해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설치할 적에는 자 여러분들 거기 직장 어린이집 밑에다가 국가나 국공립 어린이집 이외 거기에 국공립 어린이집 의의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이외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바로 거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죠. 바로 이 인가에다가 좀 중요 표시하시면서 이 문장을 거기 직장 어린이집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첨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당연히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도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의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이 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 다시 말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의회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바로 거기 4번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을 우리가 출제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당연히 어린이집에는 보육 교사를 둬야 되겠지요. 그래서 교사와 직원에서 보육 교직원을 두게 되는데 자 거기 보시면 어린이집에는 보육 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보조 교사 등을 둔다. 또는 휴가나 보수 교육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를 예상해서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교사를 배치한다. 그래서 보조 교사 규정과 대체 교사 규정도 있음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나와 있지 어린이집.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장과 권리 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임면,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되고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명을 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명과 파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국공립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이들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수교육이 나와 있는데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과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에는 사전 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눠지지만 페이지 넘어가 보실까요?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에는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간까지는 그렇지만 직무교육은 40시간 이상, 다음에 승급교육은 80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가볍게 넘어갑니다. 다음에 어린이집에도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어린이집에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사항은 아니고 마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사립학교처럼 재량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해서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되는데 그 위원회 절반, 과반수 이상은 학부모 대표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항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모 모니터링당. 자, 거기 중요 표시하시고. 어린이집에는 부모 모니터링단을 둘 수가 있는데 그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 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이라고 하는 점검단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바로 구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어린이집 원장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검단은 모니터링단은 바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구성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취약보육 우선 실시가 나와 있는데 취약보육의 종류로서는 영아보육, 장애아 보육, 영아보육은 3세 미만을 말하는 것이고 또 장애아 보육, 그리고 다문화 아동 보육, 그리고 시간 연장형 보육 4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요즘 많이 중요하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 또는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그에 대한 비용은 무상으로 와서 무상 보육을 하지만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유아에 대하여 시간으로 제한된 정해진 시간은 아니지만 시간으로 정해지지 않은 어떠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육과정에 보시면은 보육과정 어린이집 이용 대상에서 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우리가 영유아에서 만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으로만 용어를 정리하고 있지만 볼까요? 27조 5번에 1번이지요. 어린이집 이용 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 대상은 만 12세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도 보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원칙은 만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만 12세 아동까지도 보육할 수 있다.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보육의 우선 대상은 한 번쯤 읽어봐 주시고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아동수당법도 있어서 그 아동수당법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어쨌든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은 뭐냐면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게 된다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인 영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아니하고 본인이 양육이나 보육을 한다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바로 양육수당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양육수당에는 시간제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정 볼까요? 3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자, 더 이상 좋습니다. 다음에 6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을 받으라는 영유아와 장애아, 다문화 가족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영유아에 대한 소위 무상교육을 받으라는 이 장애아,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도 설치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항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표준 보육 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되 조사 결과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 보육 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표준 보육 비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시험 전에 실시가 된다면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전에 우리가 시험이 1월 16일 이 이후에 시험이 실시가 된다면 가능하면 1월 16일 그 다음 주에 볼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바로 아주 유용한 출제되는데 아주 유용한 조항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육수당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인 영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아니하고 본인 스스로가 보육을 한다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양육수당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2018년도 9월부터 시행되어서 이제는 전면
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 영유아 보육부에는 영유아라고 합니다. 모든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받고 안 받고에 관련 없이, 무상보육을 받고 있고 안 받고를 관련 없이 모든 6세 미만, 71개월 미만의 모든 아동까지는, 아동에게는 매달 10만 원, 그 금액은 바뀌어지겠습니다만 매달 10만 원 아무런 조건 없이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그 제도가 아동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아동수당의 대상은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특별 예외 규정으로 난민법에 의한 난민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한 개는 아니고 0.5개 수준이지만 아니 가져갈 수가 없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은 본래 1989년에 모자복지법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런데 엄마와 같이 사는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와 같이 사는 자녀도 많다는 것인데 그 사각지대가 오랫동안 존재를 했었는데 그것을 2001년에 모부자복지법으로 바뀌면서 그 사각지대를 지웠던 겁니다. 그랬던 것을 2007년에 모자, 부자 이런 그 소위 모부자복지법이란 법률 용어이 스티그마를 유발한다고 해서 그 법을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2008년부터 시행한 것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모나 부가 혼자 자녀,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있는 모나 부는 배우자가 없는 모나 부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대상이 된다는 것. 또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꼭 배우자가 없는 모나 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꼭 자녀를 양육해야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여도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목적과 정의에서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2번에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거기에 보면 한부모가족의 모, 부는 임신, 출산,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당연한 건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2항을 보시면 한부모가족의 모, 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정책론적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가 급여의 종류에서 현물급여, 현금급여, 바우처, 기회도 있지만 여기는 권리라고 하는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의는 선수학습을 했죠. 한부모가족이란 그 용어 때문에 착각을 하는 것이 한부모가족 지원법상의 모나 부는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혼자 된 모나 부만을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거기 보시면 모나 부는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인데 어떤 거냐면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였거나 그건 당연히 혼자 되니까 당연 적용 대상인데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법률적으로는 배우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우자가 없음이나 다름없는 거니까 여기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은번에 보시면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시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거기 시설에 입소한 배우자나 병역 법무적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도 포함이 된다는 것. 자, 길게 보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부모가족 지원법상의 모나 부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청소년 한부모, 띄어쓰기 해야 되는 청소년 한부모입니다.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9살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복지, 청소년 가족 지원법의 대상인 한부모는 한부모인데
나이가 24살 이하인 경우를 청소년인 한부모라고 합니다. 인자를 빼고 그냥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죠. 청소년인 한부모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세 이하를 말합니다. 다만 아동은 원칙적으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18세 미만을 말하지만 그러나 취약적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부모 가족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0일은 한부모 가족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한부모의 가족의 날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실태조사 좋습니다. 3년. 다음에 거기 보시면 복지급여의 신청이 11조에 나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11조 복지급여를 신청할 적에는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 줘야 됩니다.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라고는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알아주시면 되겠고,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복지급여의 내용을 보면 생계비 당연하고, 그다음에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그리고 학교를 학령 전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5번에 복지자금 대여도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에는 바로 복지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여기에 보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또 그러면 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의료비, 또 주택자금, 또 기타 한부모 복지를 위한 필요한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 그래서 복지자금 대여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5가지가 있습니다. 모자가족 복지시설, 부자가족 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또 일시지원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상담소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모자가족 복지시설과 부자가족 복지시설은 3가지 방향의 지원을 합니다.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이라고는 이런 3개의 지원을 하는데 모두 생활시설로서의 지원을 합니다. 주거 등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주거와 생계 등을 같이 해서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미혼모자 가족 시설에서는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에서는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과는 달리 기본생활지원과 공동생활지원 2가지만 합니다. 자립생활지원 없습니다. 그래서 자립생활지원은 없다. 그래서 기본생활지원과 공동생활지원을 하는데 역시 여기도 모두 생활시설로서 주거 등을 지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의 내용을 볼까요? 거기 보면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거기 보면 기본생활지원은 미혼 여성을 위하여 일정 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 여성의 임신 출산 시 안전분만, 심신 후 건강회복, 출산 후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시설로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기본생활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생활지원의 중요 표시였어요.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공동생활지원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 가족에게 일정 생활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생활시설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첫째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는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미혼모도 적용 대상이 된다, 또는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지원 복지시설, 일시지원 복지시설도 있고 한부모 가족 복지상담소도 있는데 일시지원 복지시설도 역시 생활시설의 의미를 갖습니다.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 지원시설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한부모 가족 상담소가 아닌 나머지 4개는 모두 생활시설이고 한부모 가족 상담소만 이용시설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십니다. 거기 오시면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이 나와 있지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당연히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사항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 24세 이하의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 입소 조치를 해야 된다. 어린애니까. 애는 가졌는데 어린애인 거예요. 그럴 때는 우선 입소 조치를 해야 된다. 자, 별표할 것이 있습니다.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에 기본생활 지원을 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답니다.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은 기본생활 지원과 공동생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공동생활 지원을 하는 시설은 갖출 수가 있으나 기본생활 지원을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생활 지원이 뭐예요?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에 자 여러분들 앞에 이제 오면 기본생활 지원 미혼 여성의 임신 출산 시 안전분만 미혼 여성의 안전분만과 심신의 건강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해서 일정 기간 주거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기본생활 지원이거든요. 바로 이런 경우에 입양기관을 설치 운영자에는 말하기 싫은 많은 비리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을 둘 수는 있으나 기본생활 지원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은 둘 수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기본생활 지원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양도담보 압류금지가 나와 있는데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도금지, 압류금지, 담보제공금지가 그렇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 이 권리는 자기만의 권리인 일신 전속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 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자, 여기 여성가족부란 단어 잘 보셔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률을 해석을 할 적에 가족, 가정, 청소년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에 대한 주관 부처는 여성가족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 이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시험장에 보면 그냥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해도 막 넘어갈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가정이나 가족이나 청소년이란 용어가 나오면 그에 대한 소관 부처는 여성가족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여성 사실 위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성가족부란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사라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정신건강 증진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